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의 고유입니다. 오늘이 벌써 13주차죠. 그래서 13주차, 14주차 이렇게 이제 강의 시간이 2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이 앞에서는 이제 진료 청구할 때, 진료 심사할 때 했던 것들, 뭐 기본 진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공부를 해왔고요. 이제 마무리 2주 동안에는 이제 진료비 청구할 때 명세서 작성하라든지 뭐 심사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OCS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진료비 청구 명세서 작성할 때 이제 작성 방법, 그래서 청구는 어떤 거에 의해서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심사 청구할 때 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 가산율, 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가산율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산율 같은 경우는 뭐 나이대라든지 시간대, 뭐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앞에서 뭐 영상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가산율이 달라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뭐 조영제 사용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 판독이 들어가면 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산율 같은 것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명세서 작성하는 뭐 실습 이런 것들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진료비를 청구를 할 때 이 기본적인 기초 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은 여기 작성 방법에 3가지가 있지만 이제 EDI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OCS를 통해 가지고 환자 접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처방하고 뭐 퇴원하고 거기에서 일자별 심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전 심사를 한 다음에 전자문서를 통해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심평원에다가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방법 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고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청구인은 이제 우리가 심사 청구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사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EDI를 통해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구인은 요양기관의 대표자 이름으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조그만 병원, 이제 종합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표자가 대표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청구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의 대표자 이름으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은 이렇게 3가지 방법.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서면 청구할 때는 굉장히 많은 막 종이를 이제 환자별 뭐 그 다음에 뭐 내역서 뭐 그 다음에 뭐 재료비 산 뭐 이런 것들 뭐 청구 내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종이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청구를 하고 그랬는데, 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디스켓 전산 매체를 통해서 디스켓에 담아서 청구를 하고, 지금은 그냥 이제 EDI를 통해 가지고 클릭 한번 하면 또 이제 심평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청구하는 작성 방법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청구 방법도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뭐 하루는 EDI 했다가 뭐 EDI가 뭔가 좀 안 돼가지고 서면 청구했다가 이러기는 안 되죠. 그죠? 그래갖고 이 중에 하나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들을 심평원에다가 미리 신고를 해 놓고 뭐 EDI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급여 비용 작성할 때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위탁 검사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퍼센트 더 추가로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위탁이나 수탁 검사 같은 경우는 위탁 검사, 수탁 검사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할 때 요양기관은, 그러니까 이제 병원은
이제 급여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자한테 이제 뭐 치료를 해드리고 처치해드리고 뭐 간호해드리고 하고 나서 모든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했었잖아요. 의료급여 수급자 1급이신 분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이제 본인한테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요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다가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그리고 필요한 이제 서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뭐 원료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제약이라든지 치료할 때 필요한 재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실구입 가격으로 청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구입 가격에서 약품 실거래가의 상한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타이레놀이다라고 하더라도 타이레놀이 예를 들어서 뭐 50원짜리가 있고 7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최대 70원짜리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실구입 가격으로 이제 그 구입 명세서를 이제 같이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70원으로 또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구 같은 경우는 요즘은 EDI를 통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기는 했지만 이제 청구할 때 뭐 보완 청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려면 아니면 이제 뭐 반환되거나 막 이러지 않으려면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작성을 하고 심평원에 제출을 하고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청구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평원이 이제 본원이 있고 각 지방별로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곳은 상급 종합병원이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 소속된 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뭐 한방병원 이런 곳은 이제 본원에다가 EDR을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양기관의 소재지에 지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있는 제주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제주의원은 절대 이제 본원에다가 청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어디 경기도에 있는 수원 지원에다가 청구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심사 청구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할 때 우리 병원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청구할 수 있는 청구처는 어디인지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성 방법에서 보시면 이제 명세서를 이제 구분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동일 수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원 환자다, 외래 환자다, 약국이다라고 할 때 명세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환자가 이제 입원 환자다라고 하면 입원 진료 기간에 해당하는 이런 급여 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세서에다가 통합해 가지고 작성을 한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A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뭐 7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급여 내역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 명세서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요. 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장기 환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요양병원 할 때 공부했었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액수가, 이제 요양병원 정액수가잖아요. 근데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기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한 환자인데 정액수가로 치료받는 기간이 있고 행위별 수가로 적용받은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각각 구분해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관이 이제 급성기 병원이냐 요양병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외래 같은 경우, 외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일자별로, 그래서 2022년 11월 29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자별로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루 해갖고 이제 7개로 각각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이제 뭐 처방 조제다라고 하면 처방전별로 각각 작성을 하게 되고요. 직접 조제를 해서 이제 그 환자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방문 일자별로 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입원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뭐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일 수진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명세서는 연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11월 거, 그 다음 12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연이어서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시기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뭐 내가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오늘 뭐 한꺼번에 청구할 거야. 라고 해서 뭐 이번 달 거, 뭐 지난달 거 한꺼번에 막 청구하고, 뭐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다고 막 2달 청구 안 하고 이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구 시기를 이제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 EDI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EDI로 청구를 할 때 보시면 이제 입원 진료, 그다음에 이제 외래 진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퇴원하신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 앞에서 나왔다시피 뭐 요양병원처럼 뭐 몇 달, 뭐 몇 년 이렇게 계신 분들은 월별로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지만 이제 급성기 병원 같은 게 입원 진료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5일을 입원하셨다, 10일을 입원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퇴원 날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 날 퇴원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월별로 이렇게 주별로 청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월별로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월 말하고 월 초에 모든 비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월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라. 그래서 11월 거, 12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별로 구분해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와서 치료받은 날 그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서면이든 뭐 디스켓이든 이런 경우도 똑같이 이제 내원일 속한 다음 날, 그래서 이제 뭐 입원 진료 같은 경우는 퇴원일이 속한 다음 달 초부터 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입원 진료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청구를 해서 뭐 주별로도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면이라든지 이런 디스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별로 거의 대부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명사서를 이제 약국은 이제 처방전별이라든지 방문 일자별로 이렇게 작성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주 단위로 구분해서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가 많지 않은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뭐 주 단위로 정리해 놓으면 일이 밀리지 않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뭐 상급 종합병원 이런 경우는 이제 월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심사 파트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말일쯤 되면은 거의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야간 근무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11시, 12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왜냐면 이게 한번 청구할 때 제대로 청구를 해야지 나중에 누락이 되거나 다시 또 이제 추가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월말 되면 거의 대부분 눈이 퀭 해가지고,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저도 이제 그 심사 파티에 있는 간호사 후배가 있는데 월말 되면은 이제 막 스트레스 많이 쌓이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막 밤에도 가끔씩 이제 본인은 일하고 있다 이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아직 퇴근 못했어요. 막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월별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초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 보시면 이제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재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산재 치료가 좀 기간이 길어진다던가 아니면 우리 뭐 폐질환 환자분들이라던가 요양병원에서 이제 장기로 입원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을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30일을 초과해서 계속 입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연계 심사가 그래서 달별로 해가지고 이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기재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월 단위로 해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 보시면 입원 환자는 퇴원일에 속한 다음 날의 다음 주부터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장기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기재 방법에 따라서 월 단위로 그러니까 퇴원을 하지 않았어도 월 단위로 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입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퇴원하고 나서 정산을 하면 사실 병원도 이제 굴러가야 되는 그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할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면으로 청구한다, 뭐 이랬을 때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검사 위탁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원 환자의 위탁 검사냐, 외래 환자의 위탁 검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분처를 해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시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검사 같은 거 청구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런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사 의뢰 접수증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위탁 검사, 수탁 검사에 이제 넣어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라든지 골수 공유 적합 여부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 검사 비용 전액이 본인 부담이에요. 본인 부담인데 추후에 이제 보험급여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의뢰지에다가 기재를 해놨다가 나중에 보험급여로 결정이 되면 이제 수탁기관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청구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심사 청구서라는 거, 명세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진료 분야, 그래서 우리 뒤에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과냐, 뭐 외과냐 이렇게 진료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입원 환자냐, 외래 환자냐, 그리고 이제 약국 같은 경우 이제 처방 조제냐, 직접 조제냐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서 명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진료 분야별로 각각 구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 구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진료 분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병원급, 의원급, 보건의료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의과냐, 치과냐, 한방이냐, 그리고 입원이냐, 외래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 과가 이제 같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갖고 진료 분야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병원급이나 의원급 같은 경우는 사실 진료과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과냐, 치과병원이냐, 한방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환자가 입원 환자였냐, 외래 환자였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진료 분야별로 다르다. 그래서 진료 분야별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상급 종합병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치대,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과 많고, 이제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료 분야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각종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과 분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외과에는 응급의학과가 포함이 되고 재활의학과도 다 이 외과 분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뭐 학생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텐데, 내과 분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내과,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그다음에 결핵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의학과, 가정의학과,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업환경의학과라고 해갖고, 우리 이제 검진 많이 받는 병원 같은 경우 또 이제 어떤 회사하고 이제 MOU 맺어가지고 이제 그 건강검진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또 필요한 게 또 이제 이 직업환경의학과 닥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도 내과 분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병리과라든지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이런 과는 내과 분야로 진료를 구분을 해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머지는 이제 뭐 어차피 분야가 이제 일정하니까 우리 학생도 구분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과 분야하고 외과 분야는 진료과가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명세서 보관할 때 여기 이제 공단이나 심평원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요양기관에서 청구서하고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치료 재료대라든지 약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년간 보관해야 되냐면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5년간 보관한다. 근데 이 보관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따지는 기간이 심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해가지고 5년간 보관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식 같은 경우 이제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이제 학생들 교재 보면 이제 명세서 서식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심사 청구서하고 명세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재에도 있고, 이제 제가 나중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치료 재료대라든지 약제 구입 내역 통보서 같은 것도 미리 이제 그 심평원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접수증이라는 걸 받게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그 이제 접수가 이제 청구를 하면 접수증을 받는데, 만약에 이제 뭐 자료가 더 이제 뭐 좀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심평원에서 좀 보완해서 이렇게 보내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보완 자료 제출 내역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해가지고 명세서 작성을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해서 심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심사 결과 통보서라는 것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평원에서 접수증을 주면 그 접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명세서 작성할 때 또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명세서를 또 작성을 할 때 이제 주 진단하고 부 진단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 놔야지 뭐 다른 것들 청구할 때 뭐 처치료라든지 들어간 재료대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진병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했구나 라고 해갖고 급여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세서 작성할 때 진짜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 진단하고 부 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상병명 기록할 때 이제 뭐 각종 검사하고 이제 진료를 통하고 이제 처치하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래서 이제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최종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게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병태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처치가 들어갔다라는 것들. 그래서 주 진단은 이제 하나 해가지고 이제 맨 첫 번째 자리에다가 주 진단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물론 이 주 진단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코딩을 했을 때 주 진단하고 부 진단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는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주 진단은 의료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질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폐렴에 들어가는 각종 검사, 뭐 처치료, 뭐 약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잠깐 장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장염이 주 진단이 되면 이 폐렴 때문에 들어갔던 많은 약들이 왜 장염인데 뭐 폐렴 환자한테 쓰는 것들이 들어갔냐라고 하면서 삭감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자원이 가장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질환이 주 진단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 진단만 확인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부 진단도 주 진단만큼 이제 꼭 그래서 부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진단하고 함께 환자가 갖고 있던 질병, 그래서 치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질병이 이제 맨 첫 번째는 주 진단,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제 부 진단이 이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분이 뭐 변비가 중간에 있어서 변비약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 진단에 뭐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도 변비라는 것들을 이제 코딩을 해주셔야만 변비약이 들어간 것이 이제 보험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신 환자분이 갖고 있던 질병 중에 이런 기왕증, 이제 갖고 있었던 기저질환인데 이제 진료 기간 중에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기타 진단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변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변비가 이 환자분이 이제 상습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인데 특별히 변비에 대한 처치가 들어간 게 없는데 밑에다가 변비라고 썼다 그러면은 변비 질병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은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질환, 기왕증 같은 경우는 치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뭐 환자분들 보면 우리 생활습관병이라고 해갖고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혈압에 대한 뭐 이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고혈압에 대한 특별한 처치가 없다 그러면은 고혈압 진단은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 개시일이라든지 급여 일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만 살펴볼 건데요. 우리 보통 이제 상병명이나 상병 분류 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 KCD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해당하는 그 분류 기호를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상병,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주 진단에 해당하는 것들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에다가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주상병은 앞에서 의료 자원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질병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줬던, 그러니까 주 진단은 아니지만 이제 그 뭐 처치가 들어가거나 검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뭐 우리 보통 룰아웃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부상병으로 해서 그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자분이 배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심플 업도멘, 뭐 슈파인 일렉트 이렇게 해갖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환자가 이제 뭐 굳이 뭐 배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는 주상병만 적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월 요양 개시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요양기관에 요 똑같은 상병으로 급여를 위해서 이제 최초 입원한 연월일, 요거를 이제 그래서 2022년 11월 29일 날 이제 그 급여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재를 하면 이게 당월 요양 개시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장기 입원을 한다. 그래서 30일을 초과한 이런 이제 그래서 월별로 청구를 할 때는 여기 최초 입원 개시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입원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 입원한 날을 당월 요양 개시일이라고 해가지고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12월 달에도 뭐 내년 1월에도 계속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 날짜에다가 최초 입원 개시일을 2022년 11월 29일이라고 써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원일자, 내원일자, 그 다음에 당월 요양급여 일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외래를 내원한 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동일인이 이제 뭐 초진 재진, 그래서 이제 뭐 2번, 3번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초재진료를 2번 이상 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명세서란에 그 오른쪽 하단 부분 보면 특정 내역이라고 해서 써야 되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초진료, 재진료가 2번 발생을 했다라는 사유를 기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월 요양급여 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당월에 요양급여를 받은 실제 날짜를 기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한 달이라서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일을 와서 이제 외래 와서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20일을 와서 치료를 받았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실일수를 이제 기재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입원 일수하고 내원 일수, 투약 일수가 이렇게 중복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내원 일수, 투약 일수가 이렇게 중복된다라고 하면 그냥 같은 날, 그러니까 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 날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